국세청은 상속인들이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전체 상속세가 완납될 때까지 상속인 모두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합니다. 장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차남이 장남목세 세금까지 다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연 구상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속세 일반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구상호 세무사님과 상속을 준비하거나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간병인에게 준 고마움의 표시가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 등 5가지 핵심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홀로 계신 아버지를 7년간 정성껏 돌본 간병인에게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현금 2억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라고 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간병인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간병인에게 정려한 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간병인은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상속인인 자녀들은 간병인 정려재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이 상속인이 아니면 사위, 며느리는 상속인인가요? 또 상속인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위와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우선순위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모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간병인이 준 2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네, 아버지가 생전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 아래 간병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정려한 것이라면 정려 그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치매이거나 강요 등 있었거나 상속인이 유류분 치매 등을 받았다면 이것은 정려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9년 전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정려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1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돼 추가로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정려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이 됩니다. 이때는 현재 시가가 아니라 정려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지면서 세율이 올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정려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가 됩니다. 결국 정려 후 10년이 지나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9년 11개월 만에 사망하면 한 달 차이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정려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사전 정려를 포함하여 장남에게 20억 원, 차남에게 5억 원을 남겼습니다. 상속세가 총 3억 원이 나왔는데 장남이 사업에 실패하여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는 누가 냅니까?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전체 상속세가 완납될 때까지 상속인 모두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상속세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의 연대 보전과 비슷합니다. 장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차남이 장남목세 세금까지 다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만큼 공평하게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우애가 세금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상속 시에는 상속인 간의 세금 납부 계획까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통장에서 현금 5억 원을 인출하셨는데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생활비로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녀들에게 정려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그에게 현금이 인출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은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합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는 가세관청이 가세요건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자금의 사용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시가 80억 원 상당의 꼬마 빌딩을 남기셨는데 자녀들은 거래가 없으니 시가를 모르겠다며 공시지가인 40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 건물은 75억 원짜리다 라며 수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어떠한가요? 예전에는 꼬마 빌딩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자체 예산으로 직접 꼬마 빌딩을 감정하여 시가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현명한 상속인들은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 적정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소급 감정은 현재 많은 논란이 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있어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사망 전 간병인에게 지급한 보너스 문제, 추정 상속 재산의 범위,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그리고 꼬마 빌딩 감정평가 방법 등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금, 차명주식, 가족법인과 가수금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